이 판문점 선언 이후 대단히 뜨거운 논제가 돼서 뜨거운 논제는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법인데 이것도 다루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제가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나도 텍스트 갖고 있습니다. 통일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얘기면서도 또한 우리 한국에서는 대단히 특수한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 평화 그러면 아주 가장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통일을 하고 어떻게 평화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가 됩니다. 과거에 30년이 그랬듯이 앞으로 30년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첫 번째 이 순서를 보시면 지도를 쭉 한 13개의 지도를 지금 그려서 왜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복잡한 과제인 것을 한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통일과 평화, 그 다음에 통일과 평화 정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번 토론이 시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 거시적인 담론에 대해서 그것을 또 시간과 지면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6가지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길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기 제가 총론적으로 말같이 짧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평화, 번영, 통일의 길은 자각 능력의 결정적 향상에 있고 통일된 한국의 평화 보장도 자각 능력에 충실해 있다. 한반도 한민족의 통일은 남북한의 지리적 통일, 분단 국가의 통일을 넘는 21세기 지구촌 인류 문제군의 중심에 맞닿아 있다. 우리 한인 주역들이, 나중에 왜 제가 한인이라는 말을 썼느냐는 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단순히 한민족이라고 하는 남북 간의 민족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800만의 동포라고 그럴까, 교포라고 그럴까, 플러스 우리나라 안에 있는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 또 100만의 곧 닥칠 거라고 하는, 곧 된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노동자들,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해서 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인 주역들이 보편다원 평화의 세계 지구촌 새질서 창조, 근대 초근대를 넘는 새 문명 질서, 새 생명 질서, 새 국제 질서, 새 지속 발전 가능 체제 창조에서 선구자로 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과정이다. 한국의 평화, 팩스 코리아나와 세계의 평화, 팩스 유니버사가 일치하는, 그리고 팩스 유니버사 세계 평화 창조의 선구자가 되는 길이 곧 통일의 길이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새 과학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생명자원의 자립과 자각 능력을 확립하는 것이 평화 통일의 길이기도 하다. 전통, 근대, 초근대를 모두 뛰어넘는 사회문화 구조 변화가 새로운 인류 지구촌 사회의 평화 통일 질서 만들기에 수렴 승화할 수 있도록 지성과의 도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한인 미래 연구자들의 과제다.
이 지도는 우리가 너무 당연히 그냥 겪었기 때문에 잘 좀 낯설 겁니다. 오히려 보시면은 이것이 우리 한민족이 1910년서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에 있던 그 지도입니다. 이 일본이 아시아에 이렇게 팩스 자포니카를 시작한 것은 1895년 우리로서는 청일전쟁이 끝나던 해고, 그때 그해 대만을 점령하면서부터 일본의 이 아시아 진출이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15년 뒤 일본에 합방이 됐고, 그 다음에 1930년대 말서부터 만주로 해서 이 버마까지, 인도 동부까지 일본이 점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생각하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인데, 이 미국의 소위 리얼리스트 정치학자로, 리얼리스트 지정학, 말하자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아주 특히 보수주의에서 유명한 미어샤이마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이다.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는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도 한국은 뭐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렇게 직접 이 군사적으로 점령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쭉 고려 시대 이후로 조공 4대를 했으니까 이 중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그때 그림을 그린다면은 뭐 이 동남아를 지어놓고 뭐 비슷할 겁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똑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동남아까지도 다 자기네 조공을 바치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꾸 동진아해, 남진아해도 자기들 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일본 사람이 저거 한 거지만은 뭐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도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중국 영향권에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로버트 카플란이라고 하는 그 미국 연구소 아메리칸 시큐리티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이 2010년에 포린 어페어스에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그 쓴 내용을 조선일보가 지도화한 겁니다. 지가 지도화한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지도화한 겁니다. 그 사람의 포린 어페어스에 난 그림을 그 컨셉들 갖다가 뭐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은 일본하고 인도를 제해놓고는 일본하고 인도를 제해놓고는 다 중국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한국, 한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카플란이 앞으로 이럴 것이다는 건데, 중국 사람 개념은 이미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고려 이후에 이미 중국에 뭐 조공을 바치고 사대했으니까, 그건 똑같아.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의 지도가 아니에요. 그때 지도예요. 사실은 옛날 고려 이후에. 그랬다가 다만 그 주인이 중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린 분단은 안 됐어요. 이때는 일본이 지배하건 중국이 지배하건 분단은 안 됐어. 삼국 통일 이후에. 그러나 조공하고 사대받고 아니면 식민지였어. 지금 시진핑이가 작년에 공산당 전당대회, 금년에 전국인민대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 같은 전인대회를 통해서 개정된 헌법에서 이 개정을 보면은 뭐 분명하게 중국의 이건 2049년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창설 100주년 때까지는 확실하게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되겠다고 그러고, 단순히 그냥
물리력으로 강대국이 돼서 미국하고 결혼했다는 게 아니라 시진핑 사상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화해서 세계에 전혀 새로운 정치 질서, 전혀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몽입니다. 시진핑의. 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이미 이 그림은 중요한 것은 2010년에 중국의 훈춘과 북한 나선으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공사가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2015년 9월 21일에는 이 중국의 고속철도가, 그러니까 중국 고속철도 홍콩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이제 베이징으로 해서 만주로 해서 그 고속전철이 지린성으로 해서 창춘으로 해서 훈춘, 바로 북한하고 연결되는 훈춘까지 지금 고속철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2010년에 나선 나선에 중국의 나선 항 이용권을 이제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2015년 6월에는 훈춘에서 나선으로 해서 샹하이로 연결되는, 이 빨간 거 안 나오나? 내가 잘 안 봐서. 여기 고속철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나선에서 지금 전기 화물선이 이렇게 해서 샹하이로 가요. 실제로 석탄이 이렇게 운반됐어요. 동북삼성에서 나오는 석탄을 캐갖고 요리해서 이렇게 해서 샹하이로 갔어요. 이제 전기선이 이제 개통이 됐어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이가 뭐라 그러고 문재인이가 뭐라 그러지만 자기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겠죠.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 역사상의 지도고, 우리 역사가 이 지도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에게 통일은 돼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조공이 아니면은 식민지가 아니면은 비주체적인, 비독립적인, 비자립적인 그러한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분단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나라 한국의 지도를 한번 다시 베껴봅시다. 이 지도는 아시다시피 이건 중앙일보가 최근에 쓴 건데, 1593년 임진왜란 한 당시 중국에 우리나라에 왔던 장군 그 친구 이름은 그 양반하고 일본의 장군하고가 교섭을 하다 결국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분단은 안 됐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그 협상이 성공했더라면 1593년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저 위는 좀 명이 같고 이 아래는 이 일본이 지배하는. 그 협상이 이제 깨졌기 때문에 그저렇지. 또 아시다시피 내가 여기 그림을 좀 시간이 없어서 못 그렸습니다만 1904년에 러일 전쟁 나기 직전에 사실은 일본하고 러시아 간에 이 37도선 저 청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자고 협상을 하다가 깨졌죠. 그 역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지도로만 보면은 이 분단의 역사도 굉장히 긴 거예요. 이거는 이 외국의 이게 어느 그룹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전 반대 그룹이 미국
미국하고 중국을 해킹하다 보니까 나온 문건을 갖다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2015년 10월 8일 날 몇 개 신문 방송에서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된 건데, 그래서 전 내일 신문에 난 것을 그대로 여기 복사한 건데, 중국 북한 지역을 4개 그러니까 미국과 군사적 대립을 원치 않는 중국이 안정화군을 만들어서 이 4개국이 이 북쪽을 관할을 하자, 이렇게 미국 펜타곤에 제안을 했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중국이나 미국의 펜타곤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걸 좀 자세히 저걸 한 겁니다. 러시아는 저 함경북도, 지금의 이제 북한 사람들 생각하는 함경북도는 아주 작은 겁니다. 옛날 함경북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경북도하고, 북한이 정권 들어선 다음에 만든 함경북도 조금 좀, 내가 안경을 아주 써서 뭔가 잘 안 보이네. 여기 함경북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 넓은 이렇게는 중국이 다 먹고, 이렇게 평양은 남한, 중국, 미국, 러시아가 같이 공동 관리하고, 꼭 저 베를린 관리하듯이. 그 다음에 미국은 그냥 체면상 여기 조금, 이 강원도, 요새 북한 사람들에게는 강원도입니다. 옛날 우리 강원도 아니에요. 강원도를 주고, 웬일인지 한국에 굉장히 많이 줬어, 생각보다. 황해북도하고 황해남도는 한국에 주자. 뭐 한국보 돈을 좀 많이 내라는 뜻이겠지. 그 대신 우리들은 의뢰 뭐 이런 북한 개발하고 뭐 할 때는 저 일본이 참여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일본은 완전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 장군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그럴듯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발상했다고. 일본은 빼고 한국은 넣고, 그리고 미국, 러시아는 그냥 조금 그냥 이렇게 저거 하고, 막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보다, 이러한 발상들이 소위 우리나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최근의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아까 요 앞에 지도하고 똑같이 중앙일보에서 그 지도가 한 건데, 이 얘기는 이제 양반 얘기, 랜드 코퍼레이션의 그 브루스 베넷 박사 얘기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 고등교육원에서. 최근에 자기가 중국의 장군들이 미국에 오거나 또 중국 가서 중국에, 이 양반이 이 안보 문제 전문가입니다. 군부 사람, 장성들을 만나는데, 중국 장성들을. 그 사람들은 아주 공공연히 얘기하더라. 중국의 북한의 소위 컨틴전시, 긴급 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그 많은, 그러니까 핑계죠. 그 많은 피난민을 갖다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걸 넘어오는 것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북한에 무장한 군인이 들어와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려면은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많이 갔지? 네. 그러려면은 이론적으로는 이 정도만 와도 되는데, 이건 550km가 돼서 도저히 이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그 다음 하더라도 너무 이게 너무 기니까 최단선인 이렇게 하거나, 이 남포 원산선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어찌 말하라 그 얘기죠. 여기다 피난민, 난민 보호구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 장군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하더라 이거예요.
난민, 그러니까 뭐 북한의 긴급 사태를 말을 하면서 피난민을 다루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분단 사항도 이 생각의 머릿속에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뭐 그러한 상황이에요. 현재도 분단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재 휴전선을 없애자 하는 그런 분단만이 있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 머리에는 저런 분단도 있는 거예요. 이런 그 통일과 분단이라고 하는 지나간 날의 역사, 그리고 현재의 분단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있는 주변의 중국, 뭐 여기에 일본 사람이 의도하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중국 사람들 같이 그렇게 솔직하게 속내를 잘 안 드러냅니다. 아직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 않는 데까지는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중국 사람 장군들 같이 그런 구체적인 무슨 드라프트를 갖다가 텍스트를 갖다 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요거는 좀 차원을 달리해서 대륙화와 해양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위치를 한번 보는 겁니다. 저는 원래 이 발상을, 이 히말라야권이라고 하는 발상은 이런 대륙화와 해양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건 좀 그 얘기만 해도 너무 따로 특강이 몇 시간 필요할 정도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위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라고 그러고, 우리가 얘기하는 동아시아라고도 그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동남아시아라고 그러고, 또 하는 이 아시아 지역은 다른 대륙, 남북미, 혹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는 유럽, 중앙아시아, 뭐 중동, 아프리카에 비하면은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랫동안 살면서 그런 의식을 안 해. 이렇게 좀 광역 지역의 의식을 안 가졌으니까 그렇지.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다른 대륙은 뭐 중동한데, 뭐 중앙아시아 이런 데는 뭐 더 말할 거 없고, 유럽도 에너지가 잉여 지역입니다. 석탄이건 뭐 석유건 가스를 합치면은, 그럼 뭐 러시아까지 합치면 더 말할 거 없죠. 미국은 뭐 미국 카나다 합치면 뭐 그런 잉여가 많은 나라고, 뭐 남미도 마찬가지고, 뭐 아프리카도 거기가 저개발돼서 그렇지 이론적으로는 에너지 자급이 충분히 되고 남는 나라입니다. 매장량으로 따지면. 제 세계에서 인구가 많이 사는, 세계 거의 40%가 살고 있는 지가 얘기하는 히말라야권, 동진아 아시아라고 해도 좋고, 동북아시아라고 해도 좋고, 동남아시아를 다 합친 아시아라고 해도 좋고, 이 지역은 절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먹거리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유럽이 뭐 무슨 영국이 일찍 식량을 수입했기 때문에 유럽이 식량이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하면, 지금 유럽은 식량이 너무 많아서 식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EU가 발족한 것도 한 원인입니다, 사실은. 얘기 들으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 근데 인구 대비 식량 에르볼랜드, 인구 대비 경작지 면적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제일 작은 게 우리가 사는 히말라야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말라야권은 두 개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직접 자동차나 기차로만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또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호주나 뭐 이렇게 인도같이 이렇게 이제 배로다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은 절대적으로 대륙 국가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뭐 좀 더 높이 올라가면 19세기 말서부터 우리는 해양화 쪽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대륙 세력은 전반적으로 후퇴를 했고,
이 근대화되면서 해양 세력은 전반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분단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대륙과 해양 사이의 분단입니다. 그것이 저는 생명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저걸 했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함의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분단이 아주 서럽다 그러고 통일해야 되겠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 있는 유일하고 만악의 원인이 분단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에 좀 진보적이라고 하시는 분들, 좌파 쪽은 뭐 아주 그냥 모든 한국의 만악의 원인, 해방 후 만악의 원인, 근대화의 만악의 원인, 그건 분단에 따르고 있어요. 그럼 그 점에서는 또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분단 아닐 때 우리 한반도는 평화가 있었고 정의가 있었냐? 분단이 돼서 우리는 말하자면 근대화 혁명이라는 것, 민주화 혁명, 시민의 자유의 혁명, 언론의 자유, 경제 근대화, 과학기술 교육의 고등화, 그리고 해외 교포, 해외 진출의 우리 역동성. 그래서 세계 개발은행 월드뱅크의 총재가 한국인이 세고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과 과학기술부 장관과 혁신장관이 한국에 고아로 간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고, 그리고 프랑스 국회에 30대 두 국회의원이 있고, 그런 역동성, 그것이 과연 통일된 폐쇄 체제에서 가능했겠나? 분단이 아니었으면, 아주 그거를 하면 카이스트가 있었겠냐? 분단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미래학회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런 강연이 있었겠나? 그러니까 내가 이 대륙화와 해양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거대한 흐름으로 보면은 마치 2049년 시진핑의 중국몽, 그것을 갖다 대륙의夢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1대1로라고 해서 사실은 뭐 대륙몽만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한국의 또 특정의 그런 쪽에 좀 가까우신 분들 해석대로 한다면 그건 대륙화의 부활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마치 히말라야권의 해양권이라는 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중국은 왜 그럼 대륙화라고만 안 그러고 1대1로라고 해서 해양까지 집어넣나? 막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우리나라의 통일과 분단과 역사라고 하는 시간을 정리하면서 한번 제가 대륙과 해양화라고 하는 즉 한반도의 반도성에 있어서 대륙성과 해양성, 그러니까 막 그런 점에서 북한은 대륙성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 독재 체제라든가 3대를 걸쳐서 이 통치할 수 있었다든가, 이 극단의 폐쇄성이라든가, 뭐 그런 건 대륙성의 반증일 거고, 한국은 원래는 대륙성의, 이 대한민국 남쪽은 원래는 대륙성의 나라였는데 분단의 강요된 분단으로 인해서 경제가 농업에서 완전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개방 체제로 가버렸고, 이제는 뭐 웬만한 사람도 다 이 해외 유학하는 게 그 당연한 뭐 조금 더 그냥 뭐 옛날에는 한 집안에 한 군에 저 누가 하나 유학 갔다 그러면 그거 뭐 우리 군에도 어디 유학 갔다 했는데 지금은 뭐 그 아무 화제도 안 되는 정도예요. 막 그런 한국은 대표적인 제3세계 국가 중에서 해양화로 변모 정도는 말보다는 부족하고 혁명을 일으킨 셈이죠. 막 그 결과 이러한 이 개벽의 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건 원래 우리가 낸 게 아니고 이 자카탈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지성인이 있습니다. 지성인이요, 관료요, 뭐 정치인이요, 뭐 대학 교수요, 그냥 출판사 사장이요, 뭐 온갖 건 아주 서양 사람의 이 르네상스적인 그 지식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카탈이라고. 그 양반이 2006년에 쓴 그 21세기의 역사라고 하는 아주 뒤틀린 아주 그냥 꽈배기식의 그 책인데 그 책에서 보면은 한국은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모델이 되어 그 탁월한 기술과 문화적 역동성은 세계를 매혹한다.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 일본까지도 한국 모델을 성공하기 위한 모델로서 모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이렇게 지도화해 봤습니다. 이렇게 지도해. 다만 여기서 참 의심 가는 게 있어요. 왜 베트남이냐 말레이시아나 타일랜드는 뺐는지 난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왜 뺐는지. 아무리 그 책을 읽고 어디에도 이유는 없어. 그냥 뭐 이 항목을 쓸 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그냥 어떤 감이 오는 거 그냥 다 얘기 받은 거예요. 다만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지도화를 하다 보니까 참 논리적인 이해적이 좀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단과 통일과 지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양반은 이 세계의 모델이 되는 중국도 일본까지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이 한국의 그러니까 탁월한 기술과 이 남쪽 한국에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글 전체를 보면 통일을 배제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남한 쪽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보면은 근데 이 격찬할 만한 이 모델이 두 개의 파멸적 시나리오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 첫째 시나리오는 제가 여기도 안 썼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썼는데 첫째 시나리오는 이 통일 비용이 그러니까 통일을 오히려 이 사람과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통일 과다 비용이 들어가면은 이런 그 낙관적인 아주 격찬할 만한 시나리오가 모델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파멸적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파멸적 시나리오. 넘버원은 통일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갔을 때. 두 번째 파멸적 시나리오는 북한이 촉발한 군비 확장 경쟁이 심해져서 남한도 군비 경쟁에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기술 문화적으로는 대단히 이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실제 그것을 현재 이 양반이 글 쓸 때가 2006년인 걸 보면 이때 한참 이제 반도체가 일본을 막 무너뜨리고 케이팝이 이제 막 나오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보면 기술과 문화적 이런 게 이제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가도 모든 것을 그렇게 한 측면, 한 방면의 한 전문적 영역의 중심으로 한 집중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는 이 양반의 이런 모델이 나온 것도 기술과 문화라고 한 측면만 본 거고, 또는 또 이것이 잘못된다고 하는,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시나리오도 그건 어디에 근거하냐면 전적으로 경제에 근거한 겁니다. 이 양반의 말하자면 그런 가정으로 한다면 북한이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44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가 갖고 ICBM이나 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카르타레 같은 이런 경제적인 모델 갖고 덤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일곱 번째 지도를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이거 갖고서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훌륭하게 된다더라고 이거 많이 써. 저도 많이 써요, 외국 사람인데. 그러나
이렇게 단면적인, 일면적인, 일차원적인 접근은 절대로 미래를 하거나 한 나라의 생존 전략을 짜는 데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만 자꾸 그렇게 혹하는 거고 우리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큰일 났네. 이거는 타너 스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그 원행 스님의 쓴 책에서 제가 말씀을 70년대 한 건데 이 양반의 타너 스님의 말씀을 제가 지도화해 본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말로 다 하는 게 빠르겠네. 우리 선조들이 남의 핍박을 많이 받았으나 그 핍박을 악의로 보복을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그걸 참 잘 견뎌내고 해서 지금 후손들은 덕을 벗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선조들의 그런 도덕성 때문에 말하자면 그 유산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양반 말씀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들이 지금 지가 잘나서 지가 뭐 무슨 한강의 기적 만들고 뭐 민주화도 지가 하고 한강의 기적도 내가 만들고 교육 내가 뭐 가르쳤는데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고생 오랫동안 중국놈한테 일본놈한테 어디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그것을 3.1운동 3.1선언서 같은 것에 볼 수 있듯이 보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덕성으로 참원했다고 하는. 두 번째는 이 양반의 말씀에 주로 이 대목을 많이들 인용을 하는데 타너 말씀에 우리나라가 이 양반 말씀에 의하면은 간방에 있답니다. 도도예요. 동부시도도 방향이 돼서 지진과 쓰나미, 그때 이미 쓰나미라는 말씀을 했어요. 지진과 쓰나미가 자꾸 일어날 건데 계속해서. 그래서 이 양반은 지구의 한 60%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은 3분의 1만 남는데, 일본은요 3분의 1만 남는데, 그리고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만주로 이쪽으로 이게 한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실크로드와 이건 뭐 내가 좀 발상을 해서 한 건데 그냥 상상력입니다. 우리 이게 다 우라라이타 여족입니다. 이게 저기까지가. 이게 이제 한국 시작, 일본도 마찬가지고 몽골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헝가리, 에스토니아, 이제 핀란드까지. 우리가 통일돼서 그야말로 세계 제 나중에 이제 결론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팩스 코리아나가 문명권의 중심이 된다면은 우리가 한번 언어 문화권으로 이런 것도 꿈꿀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부터 통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이 개벽, 그러니까 7번째 이 아타리아의 그림하고 이거 제목 이 9번째 타너 스님의 후천지도하고 보다 앞서야 되는데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림을 지도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뒤에 넣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의 길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강을 확립을 하고 반도의 분단성이 아니라 반도의 분단성이라고 하는 지나간 2000년 동안의 그 운명의 반복을 거부하고 반도의 해양성, 반도의 중심성을 우리가 창조한다면은 그야말로 미국이 일본을 옆으로 동쪽으로 거느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서쪽에 거느리고 서쪽과 북쪽에 남쪽에 아세안 인도를 갖다가 더불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중심이 될 수 있죠. 그야말로 가교로
모든 이 주변국의 가교 역할, 조정 역할, 균형 역할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북한의 중심으로 한 통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중국이 그야말로 2049년쯤 가서 지원이 되고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되고, 중국은 대륙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계 해양화라든가 세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끝내 못하고, 그러면은 뭐 중국의 우위성이 되는 그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뭐 통일도 될 수 있겠죠. 뭐 그것이 사실은 6.25 때 김일성 북한이 모택동과 스탈린의 지원을 받아서, 말하자면 북쪽 이쪽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소위 남한 해방, 적화 통일을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뭐 그것에 말하자면 중복이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연방연합, 대한민국 조선인민주공화국 공존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형식으로는 가능해요. 그래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변질이 되기 전에, 제가 이제 변질 내용이 뭐냐 하는 건 이제 다음에 결론 삼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남한에서도 교육계고 정치고 경제고 자기도 통일을 못하면서 이렇게 형식은 글쎄 법조문으로 선언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연방하자. 그래서 남한의 국회의원, 글쎄 남한의 인구가 많으니까 남한 국회의원 200명, 북한 국회의원 100명. 아니다, 북한이 세서 우리 동등하니까 그럼 그래 100명 해서 하자. 글쎄 의회가 될지 모르지. 그렇게 해서 그거 합의해 가면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자기네 나라 국회에서 지금 여야도 통일을 못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난 이거는 결국은 분단의 지속이거나 그때 미국이 셀 땐 약간 미국으로 가는 이거, 중국이 셀 땐 약간 중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의 분단만 안 됐지 역사의 반복이죠. 조공바치고 사대하거나 아니면 식민지 되거나 뭐 그거의 현장이죠. 또 하나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김용희 세계은행 총재, 일본에서 가장 일본 사람답잖아 창의적인 기업을 하고 있는 손정희, 우리나라에 지금 SM 그룹 하고 있는 이수만이, 사이바,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래서 전혀 다른 제3의 나라가 한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국하고 국내하고 구분이 없는 거야. 한민족이라고 하는, 한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된, 그러나 오히려 세계성이 더 강한. 이수만이 같은 사람은 이제 세계인을 하나로 모으는 국적 선포식을 2012년 8월 18일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었어요. 국적 선포식.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물리적으로 태어난 아날로그 국가의 시민권만 가졌는데, 이제 내가 SM타워 그룹에서 하는 것과 같은 문화로 맺어진 버추얼 네이션의 시민권을 내가 발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세계를 하나의 문화국가로 만들고 그 문화국가에 말하자면 총재가 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 이런 발상은 지금 시간이 너무 아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 이건 그럼 이건 빼야 되겠구나. 왜 30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데 이건 빼고 통일이 어떤 통일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바로 여기 나의 정의와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데서 큰 제목으로 정의 실현의 평화로서의 통일.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통일이 되면 평화가 오거나 평화가 지속되면 통일이 온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게? 바로 꼭 30년 전 1988년 11월에 고려대학교의 평화연구소가 발족을 하면서 한국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방법이라고 하는 큰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틀에 걸친 저도 그 발표를 하나 안보 논리와 평화 논리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 주제를 발표했고 그때 키노트 스피치를 김수환 추기경이 했습니다. 그 김수환 추기경이 에 의하면은 김수환 추기경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을 2차 바티칸 공회에게 캐서릭의 중요한 아주 역사적인 저거죠. 한 100년 전에 현대 세계의 3억 헌장이 정의한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만도 아니요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만도 아니며 전 세계 지배 전제적 독재적 지배의 결과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다.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김수환 추기경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의 사람, 정의와 사랑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북 사이에도 계산된 제한과 제인을 무성한데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자신을 정말 내어주는 투신의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평화는 무엇이며 어떤 상태일까요? 참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 힘의 균형 상태, 물질 번영 속에 평화가 있다고 착각하고 통일되면 곧 평화가 온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제일 끝에 가서는 아주 거대한 꿈을 꾸렸어요. 꼭 저 백범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오는 얘기 꼭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한반도의 분열과 적대가 오직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모든 불화의 원인은 외부 원인 못지않게 자기 안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 불신과 미움을 스스로 제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과 미움을 스스로 제거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의 평화, 이 땅의 평화는 가능하다고 굳게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오히려 한반도가 바로 여기 이 땅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난관을 이기고 평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세계 평화의 발원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있는 세계 평화 포럼에서 17년째 내고 있습니다만은 평화 개념은 적극적 평화 개념입니다. 자유, 평등, 정의, 생명, 복지 같은 재반 가치에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더 구체적인 걸 시간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화 연구의 제일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최상령 교수가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했더니 자기 아주 최근 논문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아주 미발표인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인명의 존엄이 유지되는 상태, 인간 생명, 인간 안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둘째, 전쟁과 부정폭력이 없는 상태, 민주평화사상, 민주의 정치사상, 즉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다.
정치 체제가 민주적일수록 평화적이다 하는 명제. 셋째, 정의가 실현된 상태를 이 양반은 중용이 실현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원래 문은 연애 훨씬 긴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평화가 지속되면 통일이 오고 통일이 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평화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평화의 통일, 정의가 실현되는 가정으로서의 통일, 그걸 생각하면 그런 근본 문제, 평화와 정의와 통일이라고 하는 세 단어에 들어가 있는 좀 더 깊은 함의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의니 통일이니 평화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더구나 그 삼자 간의 관계, 그 관계와 그것을 또 현재 6.27 선언에서 얘기를 하고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미국의 군부성의 어떤 얘기에 대해서 응용을 하고 그게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를 하는 것도 이건데 시간이 없어져서 이걸 다 그냥 다 생략하라고 하면서 제 말로 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048년을 지향해서 갈 통일은 과거의 극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통일이나 지리적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이라거나 또는 한민족, 우리 민족주의의 그 원한이 차 있는 그 한 번도 채워지지 못한 한민족의 그 정체성을 좀 확립하는 그런 우리 한민족끼리의 통일, 그것을 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부터의 통일은 안과 밖, 우리 안과 우리 밖이 일체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그 지긋지긋한 분단과 단절과 충돌의 반도성이 아니고 가교요, 조정이요, 균형이요, 화해요. 이 주변의 조건과 요인들을 갖다가 상대들을 오브젝트를 갖다가 끌어모으는 중심성, 중력과 구심력이 있는 그러한 반도성. 반도라는 건 해양하고 대륙이라는 걸 다 건드리고 있으니까 대륙과 해양을 다 이 해양과 대륙이 만나서 충돌하고 단절하고 깨지는 게 아니라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고 조정하고 붙이고 그래서 반도가 주변의 중심이 되는 것. 그런 상태가 돼야 그게 진정한 통일이고 또 그런 통일이 돼야만 평화가 유지된다. 우연의 행운으로 통일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통일은 평화 유지가 안 되고 지속되지가 않는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기서 자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냥 생략을 하고 왜 우리 DMZ를 갖다가 세계 평화공원으로 하자든가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유기농 지대로 만들어서 자원 자립의 의지로 바꿔야 될 우리나라의 절대 부족한 생명 자원의 자립 의지를 확고히 해야 된다든가 이런 몇 가지도 제안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제결하고 결론만 제가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가 통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통일 방안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통일할 수 있는 우리 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은 통일의 기회가 없었거나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우리 내부 역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서 정의와 평화의 자강이 없기 때문이다. 2048년 통일 한국은 단순히 지리적 민족적 통일이어서는 안 된다. 또 행운으로 통일이 온다 해도 자강 능력이 없으면 역사 일에 반복된 운명, 즉 조공 4대 식민 분단의 악성 반도성이 언제든지 닥친다. 단층 단절 충돌의 반도성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충돌에서 악성 반도성을 반드시 반복한다. 한국의 근대사나 세계사에서 보듯이 전쟁 없는 평화의 화해 통일은 선의나 협정의 문서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 선언과 협정이 지켜지도록 버티는 자강의 중력, 구심력, 원심력이 있어야만 전쟁이 방지되고 평화의 통일이 유지된다. 쭉 빼고 이제 통일된 한국은 지리적 위치는 옛날과 같은 반도이나 중심성의 반도의 중심성 창조로 운명을 바꿔야 한다. 반도는 그 주인이 자각 능력, 즉 자립, 자치, 자성의 능력과 결의를 닦으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가교, 연결, 중재, 다양성, 다원, 균형의 중심으로 역전한다. 근대 전반기에는 식민과 전쟁의 남다른 비극을 겪었지만 반도의 남쪽은 해양화의 활용으로 산업화, 민주화, 시민자유, 교육화, 여기 간단히 얘기해서 산업화 혁명, 촛불혁명, 교육혁명 그렇게만 표현될 겁니다. 남다른 비극을 겪었지만 반도의 남쪽은 그야말로 촛불혁명, 민주화혁명, 산업화혁명을, 교육혁명을 거쳐 제3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북쪽도 생명과 자유, 평화 가치 면에서는 독특하게 열등하나 일반적 후진국에 비하면 일정한 수준을 갖췄고 유엔 상임위 이사국 5개국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핵폭탄을 미국과 유럽에까지 보낼 수 있는 ICBM까지 가진 나라가 되었다. 남북의 역량을 통일 한국의 자강에 적응적 동원할 수 있으면 한반도의 중심성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한국이 자강 능력을 갖추면 4차 산업혁명을 자강 체제 확립에 유효하게 투입할 수 있으면 두 가지 조건이죠. 우리가 자강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면 그런 결의를 마음속에 갖출 수 있으면 또 4차 산업혁명을 자강 체제 확립에 유효하게 투입할 수 있으면 악성 반도성의 반복을 거부하고 중심성의 통일함과 새 운명 창조 개벽을 연다. 근대화 과정의 비극의 퇴적중으로 쌓인 한국만이 갖고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4대 강국에 있는 교포, 그리고 전 세계 800만 교포, 미국 다음 세계 두 번째로 많은 크리스찬 선교사들과 불교 및 기타 종교의 해외 선교사들, 이들 요소들은 모두 K-팝과 같은 역할을 극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강 중심성 창조에 성공한 통일 한국은 새 문명, 새 생활 양식, 새 지속 가능 대체 문명 창조에서 지구촌 새지역으로 중심의 울림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한국판 세계 적시자 운동. 사실은 이 설명 가운데서 결론부에서 이 부분 21세기 한국판 새 세계 적시자 운동, 21세기 한국판 세계 노벨 평화상, 21세기 한국판 세계 DMZ 자연환경운동, 21세기 한국판 인류복지세 운동 같은 것을 창시하고 그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자강이다. 그것이 통일한국 반도의 중심성 창조이요 한민족의 개벽이요 부활이요 해방이다. 여기서 이제 아직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덜 될 수 있는 게 이제 자강이란, 내가 자꾸 자강하는데 자강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야말로
세계 21세기 적시자 21세기 DMZ 평화공원 21세기 뭐 세계 인류 복지세 21세기 한국판 무슨 뭐 생명자원 자립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그건 이제 설명이 뭐 하나하나가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만은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쪽이건 북쪽이건 한민족 한인이 과거에 겪었고 현재 근대를 넘어서 초근대까지를 지나서 그야말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비극적으로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이제 끝난다고도 그러고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 그야말로 싱글러리티 포인트가 온다고 하는 그런 세계에 있어서 그것이 온다면은 2048년쯤에 반드시 오는데 안 온다면 모를까. 나 같은 사람은 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온다면은 그 요소까지는 자꾸 과거의 극복으로서요. 남쪽의 우리 과거의 극복으로서 남쪽의 우리 지리적인 비극에 그것만 넘는 그러한 발상의 통일 갖고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자니까 이제 이렇게 뭐 21세기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그건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뭐 좀 더 우리가 2048년에 30년 뒤에 꿈을 그 새 문명의 틀과 4차 산업혁명과 싱글러리티 포인트와 그리고 한국인의 그러한 그동안의 미국보다도 유럽보다도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인도보다도 동남아보다도 아프리카보다도 더 과거 축적적이요 더 근대 축적적이요 그래서 가장 21세기 미래 인류 문제군의 첨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경험을 도덕성, 제가 그러니까 자꾸 세계 절실자 운동인의 노벨상이 얘기하는데 도덕성과 소프트 파워로다가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경험을 이 미국도 못하고 일본도 못하고 유럽도 못하고 중국도 못하고 중국 우리 좀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어요. 그 경험을.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여기서 제가 경험이라는 건 절대로 좋은 경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가족 해체니 여기 본문에 좀 있습니다만 가족 해체니 인구 구조의 급변이니 이 도덕적인 타락, 세계 낙태율 1등, 화장품 사용 1등, 나쁜 의미에 그것도 1등 많이 하는 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산업혁명, 뭐 민주화혁명, 촛불혁명 하지만 좋은 1등도 있지만 나쁜 1등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그것을 이제 문제를 알게 됐다는 것이 난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는데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아는 사람인지 알게 됐어. 그것을 도덕력으로 극복만 하면. 그러니까 아까 난 김수환 추경이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정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한테 많이 맞는데, 뭐 그것은 자카르타가 얘기하는 이타주의요, 포프 프란시스가 얘기하는 정의의 평화요, 한스 퀸이 얘기하는 글로벌 이식스, 보편윤리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민족, 우리 특히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 본문에 썼습니다. 얘기 못했는데 이거 미안해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캐서릭, 불교, 뭐 천도교 다 합치면 한 4만 명 나가 있어요. 선교사가. 그 중에 10분의 1, 4천 명은 아니라도 400명만 이라도 제2의 이태석 신부가 나오고, 제2의 슈바이처가 나오고, 제2의 나이팅게일이 나오고, 제2의 앙리 드운항이 나오면은 1년에 400명씩이라도, 아니 40명씩이라도 0.1%만 나와도 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카이스트 있고 서울대가 있고 이런 능력 하시면 난
난 아까 얘기한 2048년에는 싱귤라리티와 새 문명에서 선구자가 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달렸어요. 감사합니다.